자, 여러분 갑자기 차 안에서 사무실로 와서 당황하셨어요. 정확히 알고 가야 되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코너를 들어갈 때 이렇게 돌면요, 바깥쪽 바퀴랑 안쪽 바퀴의 회전수가 다르죠. 그 회전수를 흡수해 주는 거를 차동기어,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디퍼런셜 기어라고 합니다. 디퍼런셜 케이스가 여기 있어서 코너를 돌 때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돌고 안쪽 바퀴가 더 조금 들 때 엔진에서 미션을 통해서 오는 10바퀴의 힘이 왔으면 그대로 10바퀴가 가면 안쪽 바퀴가 더 조금 돌아되니까 드득드득 하겠죠. 그거를 요 안에서 차동 기어가 흡수를 해주는데, 제가 지금 달리는 와중에 얘기하는 1A, 1.5A, 2A는 뭐냐, 내가 악셀을 밟으면요, 요 안에 차동 기어가 자동으로 잠겨요. 차동 기어 장치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악셀을 밟으면 힘이 갈 때만 차동 기어가 딱 잠겨요. 그러면서 양쪽 바퀴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코너 같은 데서 양쪽 바퀴가 똑같이 움직이니까 드리프트 하기도 좋고.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악셀을 밟았을 때 차동 기어가 잠기냐? 그거는 현준아, 요거를 한번 찍어보자. 이게 이제 차동 기어인데요. 이 안에 차동 기어, 피니언 기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가고 이쪽으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가요. 자, 악셀을 딱 밟으면요, 힘이 엔진 미션을 통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이제 큰 피니언 기어가 달려 있는데, 악셀을 확 밟으면 이 통 전체가 확 그 힘에 의해서 통이 돌아요. 통이 돌면 요 지금 안에 엄지손톱만한, 엄지손가락만한 게 그 홈이 있잖아요. 악셀을 확 밟으면 이제 저쪽으로 앞이라고 생각하면 이 통이 이렇게 도니까 요 장치 있죠. 요 장치를 기준으로 통이 확 돌면서 차가 가니까, 돌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 통이 좌우로 벌어지겠죠. 좌우로 탁 벌어지니까 악셀을 밟으면 확 통이 도는 거니까 통이 돌면서 요 삼각형이 밀리니까 이 통이 바깥으로 밀려요. 바깥으로 밀리면 요 클러치가 잠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이 통이 확 돌면서 가니까 통이 좌우로 쫙 갈라지면서 디퍼런셜이 잠겨버리는 거죠. 이게 원웨이예요. 저 보시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악셀을 밟았을 때 통이 좌우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삼각형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안에 바퀴가 돌 때는 요 통이 바깥으로 벌어질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이 통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른 목걸로 저걸 만들면 돼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퀴가 돌면서 안에 있는 이 축이 통이 도는 게 아니라 안에 축이 얘를 미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벌어지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얘가 잠기는 게 투웨이 방식이에요. 그런 차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뒷바퀴가 잠기니까 돌리기가 되게 쉽죠. 1.5A는 뭐냐? 악셀을 밟았을 때 삼각형은 되게 날카로운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약간 둥구스름해 갖고 많이 안 벌어지게.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리미티드 슬립이 50% 정도만 잠기게 하는 거고, 그거는 그 생긴 형상을 가지고 퍼센트를 나눌 수도 있고, 차동기어 안에 들어가는 점도를 가지고도 오일을 뻑뻑하게 쓰면 또 차동기어가 뻑뻑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런 장치를 달면 기계식으로, 그러니까 뭐 ECU나 TCU나 뭐 전자장비가 반응을 하거나 감지를 해서 이 차동기어를 묶어주거나 뭐 한쪽에 동력 이런 건 없어요. 기계식은 그런 건 없고, 악셀을 밟았을 때 묶고 갈 것이냐, 악셀을 놓으면 통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차동기어가 작동을 하죠. 악셀을 놓고 코너를 놓으면 부드럽게 가죠. 살살 밟아도 세게 안 돌면은 저게 확 벌어지지 않아요. 악셀을 세게 밟았을 때, 뭔가 구동의 힘이 세게 전달됐을 때만 착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밟을 때는 또 저게, 근데 이제 저게 오일 점도랑 이런 게 있어서 민감한 사람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돌다 보면 저 차동기어에서 뻑뻑뻑뻑뻑 소리 나는 게 느껴져요. 저 디스크가 뻑뻑하게 다는 게 느껴져요. 저건 수명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헬리컬 기어나 피니언 기어, 뭐 토센 기어 이런 걸 가지고 한쪽 바퀴가 우물 같은데 뭐 진흙판에서 한쪽 바퀴만 막 헛돌면 이 헛돌매 이 회전 에너지를 통해서 헬리컬 기어의 작동 원리로 두 바퀴가 묶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구성이 끝장나죠.
망가질 일이 없어요. 어디가 다를 일도 없고. 근데 그런 거는 스포츠카에는 못 쓰는 거고, 요런 거는 이제 스포츠카에 쓰는데 수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삼각형의 형상을 가지고도 세팅 값을 바꿀 수 있는데, 젠쿠 오너들이나 도요타 86 오너들이 후륜 차동 기어에 저 1A나 1.5A를 넣고 튜닝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서킷에서 재밌게 타려고. 특히나 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는 무조건 2A를 넣어야 되는 거죠. 아예 저게 디퍼렌셜이 없는 차들도 있어요. 드리프트 하는 차들은. 자, 다시 자동차 주행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뾰로롱. 보셨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1A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바깥에 있는 링기어와 차동기어 케이스를 돌리면서 단추 같은 거를 딱딱 제끼고 들어가는 거죠. 바깥에 통이 돌면서 단추 같은 거를 딱 제끼고 들어가니까 걔가 제껴지면서 디퍼렌셜 케이스가 바깥으로 밀리죠. 밀리면서 다판이 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양쪽 바퀴가 하나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행을 할 때 악셀을 밟으면서 가면 이렇게 약간 코너를 들어가거나 차선을 바꿀 때나 뭐 할 때 보면 좌우측 바퀴의 회전수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죠.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른쪽 바퀴든 왼쪽 바퀴가 더 많이 굴러야 되는 상황들이 수시로 생긴단 말이에요. AMG나 M이나 고성능 RS 같은 또는 슈퍼카나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안에 디퍼렌셜이 움직이면서 고성능을 내면서 달리면서 쭉 가면서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어떤 출력 회전 차이를 디퍼렌셜이 먹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고 운전자 안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이 구동 저항에 따른 또는 회전수가 다른 거에서 생기는 슬립에 관련된 어떤 모멘트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못 느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이런 데서 코너를 돌면 뒤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약간 다르죠. 뒤에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왜? 뒷바퀴의 디퍼렌셜이 부드럽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는 악셀을 밟고 갈 때 뒷바퀴가 묶여버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쭉 달릴 때 뭔가 주행 느낌이 이게 거친 거예요. 거친 느낌이 들면서 내 차의 움직임은, 그리고 내가 왜 차를 달릴 때 노면에서 뒷바퀴가 노면을 박차고 가는 느낌이 싹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싹 다. 그게 뭐냐면 가면서 주기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바퀴의 회전 차이를 차동 기어가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계속 흡수를 해주면서 왼쪽 오른쪽의 회전 차이를 계속 이렇게 받아주면서 가야 돼. 그래야 AMG나 M이나 이런 고성능 차들은 200으로 달리면서도 막 제가속을 할 때도 쫙 출력이 쏟아질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출력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들은 부드럽게 출력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뒷바퀴가 붙어갖고 도니까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달리는 광에서 차선을 변경하든 뭐 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 바퀴든 왼쪽 바퀴든 한쪽 바퀴는 조금 더 돌아야 되거든요. 그걸 차동 기어가 흡수를 못 해주고 가니까 뒷바퀴에서 노면을 박차고 도는 그 구름에 대한 저항을 운전자가 싹 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 차를 몰면 그냥 악셀을 놨을 때는 1A의 그 단추 같은 거를 전체 케이스가 밀고 들어가질 않고 안에 있는 바퀴만, 드라이브 샤프트만 도니까 안에 있는 기어들만 도니까 이 락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침이 좀 없어지지, 그냥 악셀을 놔버리면. 근데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걸리거나 이런 차들은 또 디퍼렌셜 오일을 조금 더 뻑뻑한 걸 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셀을 놔도 약간은 거친 느낌인데, 특히나 이렇게 악셀을 밟고 더 세게 밟을 때는 뒷바퀴에서 노면을 박차고 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마도 그분이 저한테 질문한 건 이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탈 때 제가 주행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뒷바퀴가 상당히 거칠군. 리지드 엑셀인가? 자네 평강장이 어떻게 죽었나 아는가? 이건 좀 너무 심했군요. 아무튼 그래서 뒷바퀴가 리지드 엑셀인가 하고 딱 휴게소에 들어가자마자 딱 봤는데 리지드 엑셀이 아닌 거야. 뭐야? 아니 멀티링크를 쓰는데 왜 이렇게 차가 거칠지? 라고 봤더니 멀티링크를 쓰면서도 거칠었던 이유는 차동 기어를
그렇게 묶어놓고 가는 원웨이 방식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머슬카 얼마나 잘 달리나 한번 와인딩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이 깡패니까 뭐 끝장나겠죠. 그리고 변속을 바꿀 때마다 쿵 하고 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제가 변속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싱글 매스 플라이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차가 무겁고 둔해서, 그리고 얘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약간 좀 브레이크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차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좀 불안하거든요. 노면 때문에 그런지 제가 첫날 받았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밀리네요. 그리고 내리막에서는 앞바퀴의 캘리퍼가 제대로 차 전체를 제어를 잘 못하네요. 이 머슬카의 특징이기도 한데, 머슬카들이 사실 브레이크가 잘 되는 차가 좀 드물죠. 아주. 다시 한번 브레이크 시도 한번. 역시나 노면의 영향보다는 캘리퍼가 정확하게 차를 딱 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건 열을 방출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열 받으니까 더 안 드는데, 요거면은 직발해서 어떻게 270, 80을 어떻게 몸 믿고 달리는 거지? 이러면은 달릴 수가 없는데. 좀 신기하네요. 첫날 조금 잘 들었을 때는 제가 거기가 약간 언덕이었나? 왜 그때는 브레이크가 좀 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그때는 좀 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영 아니올시다네요. 아무튼 그래서 브레이크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 1A의 디퍼렌셜을 넣기 때문에 운전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악셀을 물론 대신에 직발해서 빠락 나갈 때는 한쪽 바퀴로 토크가 새는 그런 걸 방지해주고 멋있게, 외국 영화들 보면 이런 머슬카들 뒤에 막 이렇게 흔들면서 쫙 가잖아요. 그게 뒷바퀴가 딱 묶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멋있는 거를 주지만 코너에서 악셀을 잘못 밟으면 뒤가 굉장히 가볍게 싹싹 그냥 춤추듯이, 여러분들이 지금껏 탔던 어떤 차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춤추듯이, 이거를 이제 서킷 타는 사람들이 젠쿱이나 이런 차나 도요타 86 같은 거에 이 1A 디퍼렌셜을 넣고 서킷에서 코너를 이제 멋있게 뚫고 나가는 거죠. 왜냐면 1A가 없으면 코너에서 악셀을 밟으면 뒷바퀴가 토크가 가지 않아야 될 쪽으로 토크가 다 가갖고 코너를 탈출할 때 세게 못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나 비싼 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전자식을 넣어버리죠. 전자식을 넣어버리게 되면 이런 불쾌감을 주지도 않으면서도 두 개를 같이 묶기도 하지만 한쪽에 주기도 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쪽에다가 구동을 딱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전자식을 넣게 되면 일상적인 영역에서 고속으로 쫙 나갈 때 제가 아까 느끼는 왜 이렇게 거칠지? 이런 느낌을 안 줘요. 고속으로 쫙 갈 때는 디퍼렌셜을 허용하면서 쫙 출력을 쏟아붓고 가고, 슬립이 일어나거나 반드시 뒷바퀴가 묶여야 될 때는 전자식 LSD가, 전자식 MDF 같은 게 묶이면서 정확하게 코너를 탈출할 때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들은 고성능이면서도 컴포트함을 주면서도 완벽한 주행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차급에는 그런 기술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차 가격도 차 가격인데다가 머슬카의 매력은 거칠어야 되잖아. 상남자고. 그리고 황야나 미국의 대륙의 그런 데서 그런 전자식 LSD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차는 그 나라의 문화란 말이에요. 미국의 도로에는 그 전자식 LSD가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미국은 도로가 넓잖아. 그런 데서는 악셀을 전개할 때마다 뒷바퀴가 묶여서 코너에 들어가면서 얘는 악셀 밟으면 그대로 차가 이렇게 돌아요. 아주 쉽게. 보통 이 LSD가 없는 후륜구동 차들을 갖고 드리프트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차는 초보자들도 몇 번 이 차를 타고 큰 도로에서 돌아보잖아요. 누가 드리프트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드리프트를 해요. 왜? 악셀을 밟으면 뒤가 돌거든. 그럼 뒤가 돌 때 뒤가 돌 때 뒤가 이렇게 도는데 핸들을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돌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뒤가 돌 때 핸들을 반대로 돌면 차가 이렇게 가요. 그게 드리프트거든.
큰 도로에서 이런 차를 타고 악셀을 밟으면 초보자들도 본능적으로 드리프트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런 차예요. 이 차의 매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어링의 느낌은 그냥 우리나라 젠쿱 정도 돼요. 젠쿱 정도. 그리고 현재 이 차가 내는 이런 전반적인 주행 느낌은 젠쿱을 튜닝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젠쿱에도 싱글 매스 플라이휠 달 수 있고요. 젠쿱에도 1A, 1.5A, 2A 디퍼렌셜을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쿱에도 배기량 튜닝을 할 수 있죠. 엔진 수압이 가능하고 젠쿱에 슈퍼차저를 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젠쿱을 가지고 이런 느낌을 얼마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머슬카를 살 돈이 없다, 근데 머슬카처럼 주행을 하고 싶으면 젠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젠쿱에서는 완벽하게 이 맛은 안 나와요. 왜냐면 젠쿱은 바디의 특징이 얘처럼 안 돼 있죠. 젠쿱은 바디의 강성이 얘 정도 안 나와요. 얘 정도 안 나오고 휠 베이스라든가 어떤 무게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젠쿱은 전방에 서스펜션의 세팅이 얘는 더블 위시본이잖아요. 젠쿱은 더블 위시본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텐션 스트롯도 얘는 앞에 뻗어 있어서 스티어링 느낌에서는 얘가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빌스테인 댐퍼는 차주가 개조를 한 건지 아니면 다찌에서 다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댐퍼는 굉장히 좋아요. 댐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빌스테인의 이 일체형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 종바리 댐퍼가 K3 GT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댐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댐퍼랑 이 스프링 세팅이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제 물 같은 거 엎어지는 거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딱딱한데 차를 쏘는 사람들한테는 지나치게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고속에서도 어느 정도 차를 잡아주고, 과속 방지 같은 데 넘을 때도 이렇게 리바운드와 그 다음에 프레싱 줄어들고 늘어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나는 이 빌스테인 이 종발식 요 댐퍼 스프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W15는 예민한 세팅은 아닌데 부드러움을 기반으로 하는 W15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W15는 아마도 픽업 트럭들에 들어가는 이 W15 같아서 부드럽고 전천후를 대항하는 W15, 공격적이고 스포츠카가 쓰는 W15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앞바퀴 쪽에 들어가 있는 이 W15이 굉장히 튼튼하게 앞바퀴를 움켜쥐어 가고 있고, 거기에 앞바퀴 쪽에 이제 어떤 스트럿바라든가 바디 강성이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어서 차가 크고 넓고 이래서 허술할 것 같은데 전혀 이 셰시나 바디 프레임에 허술함을 느껴질 수가 없고요. 뒷바퀴는 치밀하게 요즘 나오는 얘가 지금 쓰고 있는 뒷바퀴의 저 오링크 멀티링크가 아마 90년대에 멀티링크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 구조일 거예요. 멀티링크의 최초 적용 차량은 벤츠 E190이라는 차가 최초의 벤츠의 E클래스 세단에서 후륜 멀티링크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이 멀티링크는 그 뒤로 많이 이제 개량이 됐죠. 그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암들의 위치와 길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입체 다각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차는 이제 1차적인 처음에 나왔을 때 멀티링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머슬카들은 리지드 방식을 쓰는데 그냥 묶여 있는 거를 얘는 이거를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뒷바퀴도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여서, 물론 요즘에 뭐 M이나 이런 차들에 비하면 많이 허술하죠. 그리고 차가 워낙 차고도 높고 뭐 자기 딴에는 뭐 잘 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머슬카는 머슬카고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구닥다리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타본 머슬카들 중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싱글 매스 플라이휠하고 미션, 수동 미션, 그 다음에 1A의 어떤 디퍼렌셜을 넣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머슬카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이 다치 챌린저를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머슬카들을 탈 때 아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다치 챌린저를 타면서는 야, 이거 머슬카가 꽤 탈만하다. 그리고 시내를 다닐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이 차의 이 어떤 외모가 굉장히 남성스럽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앞모습을 이렇게 보면 악마가 가는 것 같아요. 이 앞에 그 주행등이 주황색 두 개가 들어오는데 어떤 악마의 눈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초저녁이나 저녁 때 딱 보면 진짜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에 있어서 뭔가 이 차만의 매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머슬카는 사실 우리나라 도로 환경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주차 공간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배기량 세금, 기름값 등을 따졌을 때는 제가 이 차를 리뷰하면서 기름값을 지금 한 15만 원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맞진 않는데 이 머슬카가 허술하고 뭐하고 인테리어 구닥다리 같고 막 좀 옛날 차 같잖아요. 사실 딱 봐도 우리나라 뭐 2000년대 초반이나 있을 법한 인테리어 구성에 하체 구성도 그렇고 다. 근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일반 차들하고는 다른 굉장히 뛰어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차를 갖고 싶어요. 이거 진짜 좀 불편하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땡기더라고, 이 차. 스타일에 마음에 드는 것도 그렇고 주행 특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 머슬카를 타면 이 차의 움직임이 약간 거북스럽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코너 같은 데 돌면 굉장히 앞바퀴 쪽에 그립이 좀 약한 것도 있어요. 이 머슬카들이 특유의 앞바퀴의 그립이 약한 것들인데 이게 서스펜션의 구조 때문에 그러거든요. BM이나 벤츠처럼 이렇게 파고드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횡지가 있을 때 뭐 전체 컨트롤을 잘해서 뭐 횡지가 잘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타이어를 낑겨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느꼈을 때는 저는 사실 이 차가 코너를 돌 때 앞바퀴의 그립은 조금 약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타면 운전이 되게 점잖아져요. 제가 이제 다른 스포츠카들이나 이런 걸 타면 약간 좀 촐싹맞게 차를 몰게 되는데 이 차를 타면 사람이 좀 점잖아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출발해갖고 막 쫙 해서 악셀을 쫙 뽑아내고 쫙 해서 쫙, 어휴, 카메라. 하고 가도 직발에서는 내가 좀 쫙 뽑아내고 가는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절대 그런 행위를 안 하고 또 차가 생긴 게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뭐 댐비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포르쉐 같은 차들도 댐비고 안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차들이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지나가도 사람들 다 쳐다보고 머스탱 카마로하고는 차에서 풍기는 어떤 아우라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차가 크고 라인이 완벽한 머슬카의 라인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진짜 이 다치 챌린저는 진짜 매력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이 다치 챌린저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야스! 마이 라! 분노의 집중! 와! 오, 급브레이크 밟으면 위험합니다. 급브레이크 밟으면 많이 위험해요. 네, 아주 위험합니다. 터널 안에서 기름 냄새 좀 나겠네요. 네. 이런 머슬카들은 달리면 뒤로 기름 냄새를 좀 풍기면서 나가는 특징이 좀 있죠. 다치 챌린저. 머슬카에 대한 어떤 노사장의 선입견과 노사장의 생각을 바꿔준 차, 그리고 다치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준 차라고 생각을 해요. 와, 매력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나머지 어떤 이런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느낌, 사실 뭐 이 정도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뭐 필요 없지 않나. 제가 이제
하도 설명을 많이 하느라고 고속에서의 이 차의 안전, 사실 미국 차는 200으로 달릴 때 어떤 그 안정감, 스테빌리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미국 도로에서 200으로 못 달리거든요. 경찰한테 총 맞아 죽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200km 정도 내외로 고속 주행을 할 때 에어로다이나믹이나 댐퍼 서스펜션하고의 궁합,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속 주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어느 정도 재밌게 보셨죠? 마지막 고속주행 하고 이제 야간에서의 운전의 어떤 모습을 담을 건데, 고속주행을 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뭐 고속도로 입구, 표받는 곳 300m 전인데, 이 차, 이 머슬카들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콜벳 그 C6의 Z06 버전을 탈 때도, 그때도 이제 마력이 걔도 500마력이 넘었었거든요. 걔도 이 수동 미션이었었는데 2단 미션이 부드럽게 잘 안 들어가요. 얘가 잘 들어가다가 이제 가끔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 차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 로킹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차도 그러더니 이 차도 2단에서 잘 기어가 이렇게 들어갈 때 잘 안 들어가려 그래요, 기어가. 그래서 이 미션들이 나는 그 당시에 GM에서 쓰는 그 미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왠지 GM에서 쓰는 콜벳에 들어갔던 6단 수동 미션이나 얘나 같은 회사에서 공급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똑같은 증상이 그 미션이나 이 미션이나 그 조작 느낌이나 모든 것들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혹시 이런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수동 미션은 공유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자, 일단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0, 130, 140, 150,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50,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50. 차가 요렇게 피칭을 한다라기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잔진동들이 주로 있고요. 에어로다이나믹에서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현재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셰시의 바디 프레임의 강성 단단하게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좋고요. 차선 변경을 해서 잡았을 때 불안하죠. 악셀을 밟았을 때 또 뒷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로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지금 달려보니까 170 정도에서 이렇게 쭉 계속 달렸을 때 170 정도면 어느 정도 뭐 나오는데, 설계가 잘못된 차대로 인해서 느껴지는 요인과 피칭은 느껴지지 않고요. 뼈다구의 설계는 제대로 된 차가 맞다라는 거를 제가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네요. 이 정도면 뼈다구나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에서의 허술함은 없는 것 같아요. 치밀함은 없으나 허술하진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노사장은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치 챌린저, 노사장에게 새로운 장르를 알려준 차라 너무 감사하네요. 차에 감사하고, 다찌라는 좋은 다찌의 영혼과 다찌라는 브랜드의 대단하다를 알려주고 싶고요. 이 희귀한 차를 협찬할 수 있게 해주신 차주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차주님한테도 노버스 인더스트리의 고급 원단으로 제작한 후드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 풀악셀은 풀악셀이죠! 자, 여러분, 이제 야간 리뷰입니다. 사실 요새는 주간 리뷰에서 뭐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기 때문에
야간에 별도로 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쏘면 좀 위험한 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슈퍼카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막 300으로 막 계속해서 한 30초 이상 1분 이상 막 달려야 된다, 그러면 또 야간에 또 뭐 노사장이 야간에 또 달리겠죠. 근데 뭐 굳이 요즘 뭐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거고요. 낮에 조작 편의성은 리뷰 끝자락에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야간에 대한 조작 편의성인데, 이 차가 크고, 제가 그때 뭐 벤츠 E450 할 때나 다른 차 할 때도 얘기했듯이, 차가 인체공학적이고 조작 편의성이 좋으면 야간에도 굉장히 운전이 편하다 그랬는데, 현재 이 차는 주간이나 야간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야간이 전방 창문이나 측면 창문에서 바깥을 보는 시야는 더 또렷하고 좋고요. 본넷 후드에 공기 흡입구가 볼록 튀어나온 것 때문에 전체의 차의 중심을 가는 잡기도 되게 좋고요. 낮에도 워낙 뭐 차가 크고 뭐 배기 소리도 크고 등등 뭐 미국 차 전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차가 컸지만, 야간에는 생각보다 차가 또 안 커 보여요. 계기판이나 여기에 불 들어오는 거는 낮에도 어차피 얘는 불이 들어와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기판이나 가운데 센터 페니시아의 모니터라든가 다른 것도 또 수동이니까 얘를 또 자꾸 운전하고, 뭐 핸들에 뭐 기능도 거의 없으니까 뭐 계기판 시야라든가 다른 것들도 낮하고 낮에랑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면 낮하고 지금 밤하고 달라진 걸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계기판이 낮에도 저렇게 가운데 숫자가 들어오고 저렇게 보이는 거라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라이트의 밝기는 라이트는 아마 순정일 것 같아요. 제가 리뷰할 때 별도의 애프터마켓에 벌브가 달려있거나 발라스터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트 밝기도 꽤 좋습니다. 꽤 잘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창문의 후방 쪽 시야도 굉장히 좋아요. 잘 보이고, 낮에는 좀 좁다라고 생각했던 사이드미러가 밤에는 이제 차들의 라이트를 잡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작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네. 그래도 요즘에 나오는 다른 차들보다는 월등히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는 되게 좁습니다. 차폭을 가늠하는 거 낮보다 밤이 더 쉬운 것 같고요.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밤이 됐다고 딱히 좋아질 건 없으니까요. 자, 야간 라이브 요 정도 느낌을 담아주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짧지만 저는 야간에도 계속 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 뭐 노사님 요거 깔짝 요거만 찍고 끝이야? 아니죠. 실제로 타는 건 엄청 많으니까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편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다치 챌린저 오리지널 머슬카의 리뷰를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다른 리뷰 때랑 다르게 여러 장면들이 많죠. 자료 설명도 그렇고 실내외 설명도 그렇고, 그만큼 노사장이 또는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 직원들이 머슬카를 리뷰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영상 안에서 좋은 내용들이 많죠. 왜 머슬카인데 노사장한테 많이 안 까였냐 하는데, 사실 전에 머슬카들 할 때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의 도로 실정이 맞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다. 물론 이 차도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하고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비교해 보면 거의 맞는 부분이 별로 없죠. 근데 머슬카 매니아 분들, 특히나 미국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왜 머슬카만의 그 문화를 이해해주지 않고 노사장의 기준에서만 차를 후려버리냐. 그래서 사실 공정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한 번만 번외로 머슬카의 기준에 제가 한번 눈높이를 맞춰본 거죠. 항상 똑같이 리뷰를 해야 되지만 이번 한 번은 좀 그렇게 해본 거고, 또 타면서 머슬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일차나 일본차, 우리나라 차하고는 맞지 않는 허술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이 느껴지는 차라서 이 다치 챌린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될 법해요. 이 차는. 그리고
이 머슬카가 많은 부분에서 허술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이게 미국 가격을 놓고 보면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면 5만 불이 넘거든요. 미국에서 M3가 7만 불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옵션 좀 넣어도. 7만 불 왔다 갔다 하겠죠, M3가. 한 6만 5천 불, 7만 불 하니까. 그러면 M3, M4를 살 수 있는 돈에서 10,000불, 15,000불 정도 차이 나는 건데, 물론 그 가격도 큰 금액이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M3, M4를 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 차는 M3, M4보다 아마 오랜 기간 차를 소유했을 때 메인터넌스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자기 집 안에 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 집 앞에서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M3, M4를 집에서 혼자 고칠 수는 없죠. 근데 얘는 에어 필터가 됐든 오일이 됐든 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미국 차의 미국 문화에 맞는 차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탔을 때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주는 만족도가 아마 50%가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과 스테빌리티. 물론 스테빌리티의 붕괴, 앞으로 수붕이라고 제가 얘기할 건데, 수붕이 오는 시점이 굉장히 낮죠. 미국 차들은. 특히나 이런 머슬카들은 스테빌리티의 붕괴가 굉장히 빨라요. 안정적인 세팅이 안 돼 있고 전자장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치와 큰 배기량이라든가 운전이 민첩하게 할 수 없는 인체공학적인 부분이 배려가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잘만 이해하면 오히려 더 여유롭게 이 큰 덩치를 가지고 국내 도로 상황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만족을 가지면서 차를 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덩치가 큰 차들을 한두 번 타본 게 아니죠. F150 랩터도 타고 리뷰를 하고 했으니까 많은 슈퍼카부터 해서 SUV부터 해서 머슬카들도 다 타봤죠. 그리고 노 사장은 과거에 콜벳 Z06 G06 버전을 수동 미션으로 자가용으로 꽤 오랜 기간, 2년이 넘는 기간을 자가용으로 탔었기 때문에 이런 차에 대한 이해와 또는 어떤 습관?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콜벳을 탈 때, 머스탱을 탈 때, 카마로를 탈 때, 또는 SL55 AMG나 여러 가지 차를 탈 때 이 차를 내가 계속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독특한 개성으로 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을 탔을 때랑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챌린저는 저조차도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된 거고, 이런 맛에 미국 사람들이 다치 챌린저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면 미국 문화 내에서 머슬카라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차라서 이 챌린저만큼은 차를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동 미션은 구하기가 어렵죠. 이분은 최초 차주분이 미군 부대 내에서 소파 차량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쉬웠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머슬카를 수동으로 사려면 인증 비용이 아마 꽤 많이 들 겁니다. 아예 불가능하진 않는데, 제가 과거에 슈퍼카 인증 일을 냈었잖아요. 이런 차만 인증하려면 인증비가 한 1,500만 원 이상은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꼭 사야겠다라는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아마 꽤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다른 머슬카랑 다르게 바디 프레임의 구조라든가 서스펜션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꽤 괜찮습니다. 저도 마음에 드니까요. 자, 다치 챌린저 너무 호평이다라고 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단점을 조금 뒤로 빼고 장점을 우선으로 설명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만큼 매력이 있고 노 사장한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알아보시고, 오토미션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고, 자, 다음 주를 위해서 노 사장 노브스 인더스트리 풀악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